인트로. 저는 그날 죽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손녀 졸업식장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강당 안으로 쏟아지던 평범하고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 여자가 올라섰습니다. 50억 원을 기부한 재벌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내 막내, 새 살배기 민정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둥근 이마, 살짝 올라간 눈꼬리,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뼈조차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가 저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 평범했던 하루.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올해 73. 사람들은 제가 복받은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중학교 교감이고 둘째 딸 수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손주도 넷이나 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둘을 키워낸 제 인생을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을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새 살배기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는 것을요. 그 아이 이름은 민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는 둘만 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 지은이 대학 졸업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손녀에게 줄 금반지를 닫고 새로 맞춘 한복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다니. 세월 참 빠릅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위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지은이가 무대에 오르면 잘 보이라고요. 총장님 훈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자리가 힘듭니다. 그때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올해 경영대학에 50억 원을 기부한 분이 축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별그룹 강서연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50억이라니.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이 오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에 여자가 올라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짧은 단발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 얼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둥근 이마. 그건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런 이마였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건 남편 태수 씨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아버지 눈을 닮았습니다.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민정이한테 있던 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졸업을 축하한다고 젊은 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그 여자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얘졌다고 어디 편찮으냐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축사하신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강서연이라고 했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라고 고아 출신인데 자수성가에서 큰 회사를 일궜다고 했습니다. 고아 출신.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얼굴 봤냐고. 민정이 닮지 않았냐고. 수진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정이는 3살 때 죽었는데 어떻게 닮은 걸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를 것 같냐고.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연히 닮은 분일 수 있다고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요. 민정이는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3살배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95년 12월. 저는 39이었습니다. 남편 태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감천동의 낡은 빌라 3층에 살았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12살, 둘째 수진이가 9살, 막내 민정이가 3살.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민정이는 늦둥이였습니다. 수진이 낳고 6년 만에 생긴 아이라 예뻐 죽겠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웃으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엄마만 따랐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잠도 제 품에 안겨야만 잤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12월 15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사러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민정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기가 미안했습니다. 저는 준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생들 잠깐만 봐달라고. 왕복 20분이면 된다고. 준혁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12살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골목을 돌아서는데 하늘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무슨 노을입니까?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저는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집이 아니기를.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건 우리 집이었습니다. 빌라 3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차가 와 있었고 물줄기가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신발이 언제 벗겨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소방관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안에 있다고. 막내가 안에 있다고. 그때 2층 창문이 깨졌습니다. 남편이 뛰어내렸습니다. 두 팔에 준혁이와 수진이를 안은 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3사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다리를 다쳤지만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민정이는 어디 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민정이 방에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정이 방에 불이 가장 먼저 붙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불이 꺼진 후 소방관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저는 빌라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2월에 칼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정이 방은 화재 발화 지점이라 불이 가장 오래 탔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뼈까지 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뼈까지 재가 됐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 아이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저는 소방관의 옷깃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시 찾아달라고, 제발 다시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소방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관도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빈 관을 놓고 문상을 받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힘내라고, 남은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돌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웃는 얼굴.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승달처럼 휜 얼굴. 그 아이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그 볼을 만졌습니다. 낮잠 자는 얼굴에 뽀뽀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엄마 금방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준혁이 방에서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숙제를 하다가 촛불을 켰는데 화장실에 간 사이에 촛불이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준혁이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촛불을 넘어뜨린 건 사고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민정이를 데리고 갔으면 됐잖아. 왜 두고 갔을까? 왜 깨우기 미안하다고 두고 갔을까?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4. 무너진 가정.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이후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했는데.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준혁이랑 수진이는 살렸잖아요. 왜 민정이는 못 살렸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으로 드러났나 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철물점은 화재 이후로 기울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가게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밥 해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수진이 밥을 챙겼습니다. 13살, 10살짜리가 서로를 돌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정이도 있었으면 오빠랑 언니가 밥 차려줬을 텐데. 같이 뒹굴면서 놀았을 텐데. 남편은 화재 후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니 간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정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42의 과부가 됐습니다. 15, 12살짜리 아이 둘을 데리고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 후로 27년. 저는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식당 일, 공장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준혁이는 장학금 받으면서 사범대에 갔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교감입니다. 수진이는 간호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일합니다. 두 아이 모두 잘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요. 30년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불길 속에서 민정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릅니다. 저는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닿지 않습니다. 불길이 저를 가로막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제가 소리쳐도 민정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졸업식 다음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서연, 한별그룹 회장, 고아 출신 재벌. 우연히 닮은 것일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주에게 배운 인터넷 검색. 이럴 때 쓸 줄이야. 강서연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수십 개 떴습니다. 고아에서 재벌로 강서연 한별그룹 회장의 인생 역전. 강서연 회장, 올해도 아동복지시설에 100억 기부. 포브스 선정 아시아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50인.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마의 곡선, 눈매, 입모양. 젊은 시절의 제 얼굴을 빼닮았습니다. 웃는 표정은 남편 태수 씨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서연 회장 화재에서 구조된 후 보육원에서 자랐다 고백.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서연 회장은 3살 무렵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찾지 못해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후 18까지 보육원에서 자랐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살. 화재. 부모를 찾지 못함.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정이도 3살이었습니다.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정이가 살아서 구조됐는데 우리를 찾지 못해서 보육원에 갔다면. 그런데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경찰은 민정이를 찾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요? 당시 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구조됐다는 걸 우리는 몰랐을까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6. 첫 번째 단서.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서연 회장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지 아냐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강서연 회장이 수진이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VIP 건강검진센터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수진이네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점심시간에 내려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뭐 하시냐고 엄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딸 직장인데. 수진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님 때문에 오신 거 맞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강 회장님 검진 날이라고. 그거 알고 오신 거 맞죠?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서 아무 말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건강검진센터는 병원 별관에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휴게실 한쪽 구석에 앉혀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검진 끝나면 이쪽으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서연 회장이었습니다. 졸업식 때보다 더 가까이서 보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이마, 저 눈매, 왼쪽 볼에점. 너무 가까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커피를 받으러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바로 제 옆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에 흐릿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정이가 2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고양이를 만지다가 물렸습니다. 검지 둘째 마디를 꽉 물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고양이 이빨 자국, 2개의 작은 점처럼 남는 흉터. 30년이 지났어도 그 흉터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나 봅니다. 강 회장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커피를 한 잔 뽑아서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따뜻한 게 좋으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절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검진 받으러 오셨냐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딸이 있어서 잠깐 왔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님이 의료진이시냐고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미소가 남편 태수 씨를 닮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손 좀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이 먹고 손금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도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금이요, 재밌네요. 어머니, 제 운명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검지의 흉터를 확인했습니다. 고양이 이빨 자국 2개의 작은 점. 틀림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냐고. 그때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강 회장에게 죄송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실례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강 회장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우시길래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7. 진실을 향해. 수진이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착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 흉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이가 고양이한테 물렸던 그 흉터.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일 연고 발라줬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그 흉터가 똑같았냐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30년 전 화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구청에 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담당 소방서에도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주민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화재 현장에서 아이 한 명이 구조된 걸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조됐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이 없었죠? 소방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아이가 경찰서로 인계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기록이 좀 누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락이요? 네, 30년 전 기록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조사해 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다음으로 당시 화재 현장 인근에 살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감천동 빌라는 이미 재개발되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 이웃 중 몇 분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중 한 분, 김말순 할머니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화재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엄청 컸다고 어린애가 죽었다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날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냐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다, 그날 옆집에 살던 여자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박미영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던 여자였는데 불나던 날 아기를 안고 뛰어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보니까 애를 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사는지 아시냐고. 할머니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화재 나고 얼마 안 돼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옆집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다. 애가 없던 여자가. 설마 그 여자가 민정이를 데려간 걸까요? 저는 준혁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준혁이가 아는 형사한테 부탁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화재 후 대구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망했다고요? 네, 그런데 사망 기록에 이상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유족으로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미영, 강서연의 양어머니. 그럼 30년 전 그 여자가 민정이를 데려간 게 맞다는 걸까요? 8. 대면. 저는 강서연 회장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한별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서연 회장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시냐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개인적인 면담은 받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이 화재에서 구조되셨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날 딸을 잃은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가능하시겠냐고. 한별그룹 본사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민정이 어릴 때 사진도 챙겼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만 만났던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가는 겁니다. 로비에서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연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뵌 적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송금 봐달라고 하신 분 잊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 15일 부산 감천동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화재로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 화재 현장에서 아이 한 명이 구조됐다는 사실을요. 강 회장이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 아이가 아닐까요? 내 딸 김민정.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찾지 못해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흉터요.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 강 회장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흉터는 제 딸이 2살 때 고양이에게 물린 상처예요. 제가 매일 연고를 발라줬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왼쪽 볼에 있는 점은요? 제 남편이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키운 박미영이라는 여자. 3년 전에 사망했죠? 그 여자가 당시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화재가 난 날 그 여자가 당신을 데려갔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검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금 와서 그게 뒤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30년 동안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엄마하고 울부짖는 3살배기 딸.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 작은 손.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약을 사러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애를 데리고 갔더라면,
그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강 회장의 눈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살아있다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강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섰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불냄새가 나면 무섭다고 했습니다.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꿈. 민정아, 민정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아니, 민정아. 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를 키운 분 박미영 씨. 저한테 잘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의 아이를 데려갔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분이 당신을 키워줬으니까. 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DNA 검사를 받을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딸의 손. 따뜻했습니다. 9. 일기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강서연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 뵐 수 있냐고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다 뒤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록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양어머니 유품 중에 일기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읽어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고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오늘 옆집에 불이 났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나도 대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2층 창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방차가 아직 안 왔다.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창문으로 들어갔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방 구석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3살쯤 된 여자아이. 이름이 뭐라고 불렀더라. 민정? 그의 엄마가 늘 그렇게 불렀다.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다.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었다. 아이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걸어갔다.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다. 아이를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텅 빈 내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다. 1996년 3월 2일.
대구로 이사했다. 아이 이름을 서연으로 바꿨다. 친구 집 호적에 올렸다. 불법인 것 알지만 이 아이가 내 딸이 되길 바랐다. 서연이는 가끔 악몽을 꾼다.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깨어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미안해, 서연아. 내 진짜 엄마한테 돌려보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나는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2005년 8월 20일.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를 잘한다. 반에서 1등이다. 착하고 성실하다.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한다. 가끔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딸을 찾고 있을까? 찾고 있겠지. 당연히 찾고 있겠지.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2022년 8월 15일. 암 선고를 받았다. 시한부라고 한다. 서연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30년 가까이 숨겨온 비밀을.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하면 서연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의 친엄마는 아직 살아있을까? 30년 동안 딸을 찾았을까?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알고 있다. 그래도 서연이를 키운 시간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 아니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구해준 거였다고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런데 그 후에 저를 데려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나쁜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구해줬지만 어머니한테서 빼앗아간 거잖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너를 살려줬다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내가 불에 타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 죄책감이 날 짓눌렀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었잖아. 누군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을 미워할 수 없어. 내 딸을 살려줬는데. 저는 민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10. 돌아온 딸. 그날 이후 저희는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99.99% 일치였습니다. 강서연은 김민정이 맞았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수진이와 준혁이에게 민정이를 소개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모였습니다. 수진이와 준혁이 그리고 민정이. 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민정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살아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하고 불렀습니다. 나야. 민정이. 수진이가 민정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준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민정이가 준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촛불을 넘어뜨렸어. 그래서 불이 나고 민정이가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살아있잖아. 준혁이가 민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정아. 30년 동안 준혁이가 품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준혁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어, 오빠. 이제 됐어. 저는 창가에 서서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2살, 9살, 3살이던 아이들이 이제 45, 42, 35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민정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민정아?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었어. 기억은 없었는데 마음 어딘가에서 늘 그리웠어. 저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꿈 안 꿔도 돼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새 가족 사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의 특별한 날입니다. 민정이의 법적 신원 회복이 끝났습니다. 호적도 정리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민정이자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30년 전에 찍지 못했던 가족 사진을요. 사진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손주 둘, 둘째 딸 수진이와 사위 손주 둘, 막내 민정이, 14명의 대가족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30년 동안 꿔왔던 악몽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30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불길보다 뜨거웠습니다. 세월보다 깊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딸을 다시 품에 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불길 속에서 딸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딸은 살아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엄마의 품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